연개 소문이 김춘추의 백제를 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642년 초겨울 신라의 김춘추가 살을 애는 사풍을 뚫고 고구려 평양성을 방문해 막 정권을 장악한 연개 소문을 만났는데, 김춘추는 양국의 오랜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면서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연개 소문은 한강 유역을 돌려주면 구원병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김춘추가 신하의 몸이라 영토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연개 소문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엇갈린 선택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엇갈린 선택을 하면서 고구려와 신라의 운명마저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양자에 대한 후세의 평가도 극명하게 대조되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개 소문은 임금을 죽이고 대국의 명을 거역해 나라를 망친 악인으로 지목된 반면, 김춘추는 대국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성군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쟁취해야 했던 20세기 전반, 연개 소문은 자주적 대외투쟁가로, 김춘추는 외세의존적 음모가로 뒤바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유교명분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근대 민족국가의 국경선마저 낮아지고 있는 오늘, 두 사람의 삶과 선택으로부터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춘추는 602년에 태어났는데 정복군주 진흥왕을 증조부로 두었으며,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폐위된 다음 집안은 진골 귀족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김춘추가 정치활동을 개시할 무렵에는 집안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50여 년간 재위하면서 왕권을 다진 진평왕이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같은 혈족인 그의 집안을 중용한 것으로, 아버지 용춘이 진평왕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왕실 업무를 총괄하며 왕족의 위상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관가야의 후예인 김유신 집안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진평왕을 이어 선덕여왕이 즉위함에 따라 왕권의 제동을 걸려는 진골 귀족의 움직임이 재현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642년 여름 김춘추는 일생 최대의 시련을 맞았는데, 사위의 잘못으로 인해 서방의 요충지인 대야성이 백제에 함락당한 것으로 김춘추는 패전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신라로서도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김춘추의 평양행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결행되었는데, 연개 소문 집안은 대대로 병권을 장악하고 국권을 좌우하던 유력한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다만 조상의 연원을 시조 주몽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에서 탄생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흥 귀족으로 파악되는데, 당시 고구려는 왕권은 약화되고 최고위 귀족인 대대로가 실권을 행사하는 귀족 연립 체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가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귀족 세력은 강원 양파로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640년 고창국을 멸망시킨 당이 압박을 가해오면서 귀족 세력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영유왕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귀족들이 연개 소문을 장성축조 책임자로 임명해 중앙정계에서 축출하려고 모의했는데, 642년 늦가을 대동강변에서 벌인 피해 만차는 위기 상황에 몰린 연개 소문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정치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의 쿠데타는 쉽게 성공할 수 있었지만, 쿠데타의 명분이나 권력 기반은 미약해 무언가 전리품이 필요한 시기에 김춘추가 평양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642년 두 사람의 엇갈린 선택에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한 것으로, 김춘추가 반개 왕손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사선을 넘었다면, 연개 소문은 쿠데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경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위기와 한계의 연원을 찾다 보면 양국의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만나는데, 당시 양국의 귀족 세력은 분열되어 있었고 왕권도 약화되거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정치 상황은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이했는데, 고구려가 중앙 집권 체제에서 귀족 연립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라면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향해 도약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다수 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있었지만 연개 소문이 일반 귀족에 불과했던 반면, 김춘추는 반개 왕손이지만 잠재적인 왕위 계승 권차였습니다. 실제 연개 소문은 왕족이 아니라 왕위에 오를 수 없어 보장왕을 옹립한 다음 반대파 귀족 세력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주로 사적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높은 관등을 수여하고 군사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종신 집권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귀족 연립 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귀족 연립 체제의 모순은 오랫동안 잠복했다. 665년 그의 죽음과 함께 폭발했는데 반면 김춘추는 647년 비담의 난을 평정하고 김유신과 함께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다 진덕여왕 상우 귀족회의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는데 연개소문과 달리 합법적 절차를 거쳐 최고 권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집권체제를 향해 도약하던 역사적 상황을 활용해 당의 육전 조직에 준하는 정치제도를 갖추고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양자는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상이한 역사 시간 속에서 살았고 정치적 입지도 달랐는데 이런 차이는 궁극적으로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라와 고구려는 국제관계에서도 상이한 시간을 걷고 있었는데 5세기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동북아 일대에 독자 세력권을 구축한 반면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된 상태였지만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점차 대등한 양상으로 변모했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와 당이 일원적 국제질서를 추구해 고구려는 맞서야 했던 반면 신라는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630년대 당이 수나라와 전승기념비인 경관을 파기하자 고구려는 천리장성 축조로 맞서면서 세자를 파견하는 강훈 양면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평양성을 방문했듯이 고구려의 대외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신라와 손을 맞잡을 수도 있었지만 연개소문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면서도 신라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전과를 올리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당은 그의 불법적 쿠데타를 명분 삼아 고구려 원정에 나서 연개소문도 당나라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입체적 군사 방어체계 덕분에 당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행운은 거기까지로 648년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해 고구려는 남북에서 협공을 받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연개소문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대세를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그렇지만 신라라고 중국만이 태양이라는 당의 대외 정책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당은 백제 멸망 직후부터 신라를 병판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이를 간파한 신라는 외와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워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연개소문이 독자 세력권을 고집하며 당에 맞서다 멸망한 반면 신라 김춘추는 당 중심 국제질서를 활용해 삼국통일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가 고구려 영역의 일부만 관할한 데서 보듯이 삼국통일은 명확한 한계를 보였는데 김춘추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흐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동족의식이 희박했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달랐던 연개소문과 김춘추가 상대방을 생존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인데 이 점이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남북한이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진정한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남북한에 의해 형성된 구심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정한 대응책도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손을 맞잡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 헛된 망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백제를 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였습니다.